안녕하세요.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보증권 해외 주식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미국의 혁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종에 어떠한 트렌드가 일고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그 트렌드 속에서 유망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떠한 트렌드가 불고 있는지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트렌드인데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주도권, 조금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 장악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트렌드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트렌드는 똑같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 세계 1위 기업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아예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넘어서서 반도체도 이제 직접 이들이 개발을 함을 통해서 IT 산업 내에 경쟁력, 장악력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트렌드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시더라도 해킹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인터넷 사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더더욱 이런 해킹, 사이버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혁신 클라우드 보안 기업들, 이들이 요즘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이들이 누구이고 왜 이들이 좀 잘 나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은 이 세 가지 테마 중에서 1번, 2번 테마는 이제 빅테크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고요. 3번 테마는 클라우드 보안 기업들에 대한 관련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빅테크와 관련된 첫 번째 데이터 주도권, 데이터 장악력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데이터 장악력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번 꼽아볼까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까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빅테크라고 불러왔던 기업들이 사실 데이터 장악력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도 없이 구글 생각해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에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굉장히 높은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애플도 우리가 애플 아이폰 쓰면은 다 애플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애플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향, 컨슈머형도 하기도 하지만 기업향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 세계에서 떠다니는, 인터넷상에서 떠다니는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장악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왜 이런 흐름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뉴스 두 개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뉴스가 올해 이제 상반기, 올해 한 1분기 정도 3, 4월이었는데 애플이 iOS 14.5를 업데이트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동안에는 애플이 자기들이 모았던 데이터들을 제3자에게 다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에서 수집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누구에게 공유를 해줬냐면은 광고주들, 그리고 광고 대행사들, 이런 외부 기업들에게 공유를 해줌으로써 이런 광고주들이 애플이 제공해줬던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최적의 광고 효율을 낼 수 있는 광고를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는 정말 좀 어려운, 좀 굉장히 고도화된 에드테크 기술이 활용이 되긴 했지만 근간에는 애플이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해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율이 높은 소비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광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상반기 때 애플이 자사의 iOS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바꿈을 통해서 과거와 같이는 광고주들이
데이터를 공유해 가지 못하게끔 하는 환경으로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애플 사용자분들, 아이폰 사용자분들 주로 이제 자주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뭐가 있냐면요. 이 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뭐 공유하시겠습니까? 뭐 트래킹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푸시를 가끔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애플이 이제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하기 싫으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뭐 이런 그런 푸시가 뜨면은 상당 부분의 이제 사용자들은 공유를 안 하겠죠. 내 데이터가 물론 동의는 있긴, 그동안 동의를 저희가 은연중에 다 했었거든요. 뭐 다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저의 데이터가 이제 외부로 흘러나갔다라는 걸 거의 느끼지 못했었는데, 애플이 이제 이런 거를 사용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은 당연히 이런 뭐 경고가 뜨면은 공유를 거의 안 한다라고 누른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은 더 이상 제3자에게 애플의 데이터가 예전만큼 잘 흘러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플의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사업을 잘 해왔던 뭐 광고주라든지 혹은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는 좀 애플 데이터를 못 받는다. 굉장히 환경이 어려워진 거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애플과 유사하게 구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쿠키, 뭐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용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용자 데이터를 한 2023년 이후에는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거의 결정이 났다. 뭐 실질적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 뭐 광고주들, 뭐 일반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들이겠죠. 이런 기업들이 광고도 많이 하고 데이터 활용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구글의 데이터도 못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딱 느끼셨겠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과거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공유를 해줬었는데, 앞으로 2, 3년 정도의 이제 타임 호라이즌을 놓고 봤을 때는 너희한테, 외부 업체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흐름이 생긴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런 트렌드 변화가 실질적인 비즈니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앱스토어에 들어가면은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받기 위해서 앱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뭐 자기가 받고 싶은 앱을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주로 보면 여기 광고가 뜹니다. 예. 이런 앱스토어에도 광고가 뜨는데, 이 광고가 뜰 때 이 어떤 광고를 띄울지를 중개해주는 그런 광고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그 광고 거래소를 간단히 얘기해서 애플도 운영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고 있고, 스냅도 운영하고 있고, 구글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 정책을 바꾼 이후로 이 광고를 중개해주는 광고 네트워크, 광고 거래소의 점유율이 애플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가장 진한 파란색이 애플의 이제 광고 거래소 점유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한 20% 정도 수준이었어요. 가장 높은 그 광고 거래소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페이스북이었고, 뭐 스냅, 뭐 구글 애드 이런 업체들도 다 광고 점유율 일정 부분이 있었죠. 근데 애플이 프라이버시 정책을 바꾼 올해 4월 시점 이후로 급격하게 페이스북의 이 거래소 점유율이, 광고 네트워크 점유율이 떨어지고요. 상대적으로 애플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정리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페이스북이 이렇게 광고 점유율이 높았던 게 광고 거래소 점유율이 높았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애플이 데이터를 다 공유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애플이 아니더라도 페이스북도 구글도 여기 있는 스냅도 다 그 애플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 광고주와 이런 광고 슬롯을 다 연계해주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애플이 그 데이터를 잘 공유해주지 않게 된 4월 이후에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야, 애플 사용자의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은 페이스북 너희가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구글 너희 애플 이제 데이터 잘 못 받잖아. 너희 광고 제대로 집행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나머지 비애플
광고 거래소 네트워크의 광고 집행을 급격하게 줄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반면에 애플 자체 데이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애플을 통해서는 우리가 광고 집행을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그 숫자가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신의 사용자 데이터를 자기들이 다 이제 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광고 사업도 더욱더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 요즘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 뉴스 보시더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지금 광고 사업, 그동안 뭐 애플의 서비스 매출 주로 보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뭐 뮤직이라든지 페이먼트, 결제 이런 쪽에서 매출이 늘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올 한 중순 들어서부터는 미국에서도 애플이 광고 사업을 굉장히 크게 확대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역시도 자신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막대한 데이터,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역시 아마존 역시도 아마존 애드, 아마존 광고 사업을 굉장히 더더욱 확대시킬 거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더 이상 제3자에게 공유를 안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고, 그 가운데 그 데이터를 독과점한 가운데 자기들이 직접 이제 광고 사업까지 진출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 경쟁력은 앞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산업 내에서의 포지셔닝을 더욱더 강하게, 공고하게 할 거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데이터 시장의 이런 변화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더더욱 좋아지겠구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데이터도 이들이 장악하려고 들지만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또 더욱더 이제 자신들의 이제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국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이 최근에 그 맥북 프로 신제품 14인치, 16인치 제품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출시된 신제품에는 M1 맥스, M1 프로라고 하는 애플이 직접 만든 반도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관심을 굉장히 끌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미 뭐 아이폰에는 자기들 반도체를 넣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 몇 년간은 자신들의 이제 PC 제품 라인업에도 자체 반도체를 탑재함을 통해서 더더욱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인텔이라든지 외부 반도체 기업들 거를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반도체를 직접 설계도 하고 그 설계 제품을 이제 파운더리에게 외주를 줘가지고 만들어서 탑재를 하는 방식으로 더욱 나아가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아마존도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상당 부분의 반도체, 특히 프로세서 반도체를 그래비튼이라고 하는 반도체로, 이거 자체 반도체, 직접 그 아마존이 직접 설계한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를 통해서 수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세히 얘기할 것도 없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테슬라 전기차에는 다 자체적인 FSD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자율주행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대회에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자율주행 학습을 시키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학습용 반도체도 원래는 엔비디아 걸 갖다 쓰다가 이제 앞으로는 D1 칩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테슬라가 직접 만든 반도체를 이제 갖다 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역시도 최근에 픽셀폰이라든지 크롬북 등의 자기들의 하드웨어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다 자체 반도체로 수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반도체까지 직접 하겠다라는 흐름은 이미 뚜렷합니다. 지금 최근 2, 3일 동안에 뉴스 플로우로 보더라도 중국 인터넷 기업들도 자체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반도체 역량이 올라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외부 반도체, 범용 반도체 업체들의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고 뭐 자체적인 ASIC 반도체를 직접 쓸 거다라고 하는 흐름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반도체를 이제 직접 설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들이 구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있고요.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들어가는 뭐 EC2 기능을 더욱더 고도화를 한다든지 혹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사용자들의 편의를 더욱더 증진시키고 효율을 높인다라든지 그런 등등의 이제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고 싶어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앞으로는 자기들이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 반도체 기반 그 위에서 굴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텔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러한 외부 범용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를 갖다가 써서 그 반도체를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구현을 했는데 좋긴 한데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반도체 설계를 우리가 직접 짜고 그 반도체를 활용하자라는 흐름인 거죠. 조금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조금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구글이 알파고, 그러니까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둑용 AI를 만들 때 구글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엔비디아나 뭐 AMD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를 가지고 알파고를 구현을 한 게 아니고 알파고에 최적화되어 있는 뭐 반도체를 직접 설계 제작을 해서 그런 뭐 구글의 이제 알파고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반도체 설계를 직접 하는 이런 흐름은 앞으로 AI 시대가 더욱더 진전이 되면 될수록 더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반도체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AMD 못지않은 반도체 설계 능력을 확보한 걸로 저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마저도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반도체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이런 산업의 이런 트렌드 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 제가 뭐 한 10여 분 동안 말씀드렸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 시장 내의 포지셔닝, 헤게모니는 더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좀 해외 주식 하실 때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항상 일정 부분은 좀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저희는 강하게 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전통적인, 제가 좀 전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IT 인프라의 보안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90년대부터 이후로 쭉 이런 식으로 우리 IT 산업이 보안 솔루션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보안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서버,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노트북, 모바일 기기에 각 기기, 각 인프라, 각 디바이스별로 보안을 다 따로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에 뭐 보안 장비, 보안 반도체가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는 또 거기에 맞는 보안 정책, 보안 장비를 다 깔고 그리고 뭐 우리 스마트폰에도 뭐 보안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깐다든지 각 기기별로, 각 인프라별로 보안을 다 따로따로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인프라 디바이스의 환경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색깔이 좀 다르죠. 보안 정책이나 장비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거를 예전에는 이런 한 회사가 다양한 디바이스 인프라,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한 회사가
보안을 하려면은 IT 직원들이 다 따로따로 가가지고 뭐 보안 정책 수립해주고 장치 뭐 연결해주고 뭐 소프트웨어 깔아주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했어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죠. 근데 이게 이런 전통적인 보안 방식이 이거 이대로 안 되겠네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코로나를 계기로 특히 이런 인식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기업들이 활용하는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게 좀 순서가 다른데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재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쓰던 디바이스 이외에 우리 직원들이 집에서 쓰는 뭐 이런 컴퓨터라든지 뭐 우리 직원들이 자기 개인 핸드폰이라든지 등등해서 다양하게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밖에 없게 된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러한 IT 보안 방식으로 하면은 그런 직원들의 집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컴퓨터마다 다 이렇게 보안 정책을 다 깔아주고 소프트웨어를 깔아주고 장비를 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개인 스마트폰도 핸드폰도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업무를 보게 될 경우에는 다 일일이 다 보안 프로그램을 다 일일이 다 깔아줘야 되는 그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죠.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면은 이렇게 다 보안 정책을 깔아주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우리의 업무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이대로 이제 보안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식 그런 관행은 좀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고요. 이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기술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이런 디바이스, 인프라,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개별적으로 다 보안을 하나하나씩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러한 인프라와 디바이스를 하나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연결을 해놓고 요 인프라에서 이런 통합적인 인프라에서 이런 퍼져 있는 디바이스와 인프라에 대한 보안을 통합 관리한다라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예로 설명드린 것처럼 재택근무가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이렇게 디바이스 갑자기 코로나가 어떤 회사에 확진자가 엄청 늘어가지고 내일부터 당장 개인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전 직원이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환경이 돼버리면 이렇게 재택근무가 늘어나잖아요. 디바이스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보안,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안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난 인프라와 디바이스를 네트워크만 연결을 하면은 이 클라우드에서 다 하나하나씩 환경에 맞는, 설정에 맞는 보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원격 근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보안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대기업부터 해서요, 뭐 전 세계 뭐 중소기업들까지도 해서도요, 자기들의 이제 IT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식을 과거에 이러한 전통적인 보안 방식에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방식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이런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클라우드 보안을 제일 잘하는 기업, 사실 제일 잘한다라기보다는 이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보안의 컨셉 자체를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뭐 창시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냐라고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 Zscaler, 뭐 옥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보안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다 상장되어 있는 한 시차가 좀 있긴 하지만 2에서 한 3년 전에 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장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못해도 거의 50% 가까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클라우드 보안 산업의 그런 강한 흐름 때문이죠.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지금 앞으로 더더욱 전방 시장의 투자 확대에 수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런 클라우드 보안 기업들, 제트스케일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IT 소프트웨어 사업 내에서 가장 실적이라든지 전방의 투자 모멘텀이 가장 강한 분야가 이 IT 보안, 클라우드 보안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그냥 기술적으로 뭐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보안을 과거와는 어떤 식으로 다른 형태로 보안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런 보안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좀 첨언을 드리면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와 이 센티넬1이라고 하는 기업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바이러스 공격이라든지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랜섬웨어 공격, 그러니까 요즘 해커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짓들이 뭐냐면은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개인들의 IT 인프라, 뭐 PC라든지 서버 등의 IT 인프라에 이상한 거를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요거를 마비시키는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트래픽을 폭증시키다든지 아예 트래픽을 멈추게 만든다든지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막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와 이 센티넬1의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냥 오늘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좀 기술적인 뭐 어펜딕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커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IT 인프라를 공격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협 요소들, 뭐 바이러스 등등의 위협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IT 설비에 이렇게 침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비즈니스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좀 주로 관리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책인데 백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정 소프트웨어에 지금까지 세상에 시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바이러스, 뭐 디도스 공격, 뭐 랜섬웨어 공격 등의 리스트를 다 일일이 다 적어 놓습니다. 다 업데이트를 해요. 다 업데이트를 해놓고 특정 트래픽에서 이런 과거에 위협이라고 적혀있던 어떤 특정한 리스크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요 백서에서 얘는 이상한 애야, 얘는 차단해 하면서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뭐 V3라든지 뭐 노튼이라든지 시만텍이라든지 뭐 등등의 과거의 전통적인 보안 기업들이 주로 하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서 같은 소프트웨어를 갖다 놓고 꾸준히 이런 리스크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커들이 또 굉장히 진화를 하잖아요. 진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리스크가 딱 눈에 보였어요. 이거는 바이러스네? 이건 디도스 공격이네? 이런 게 좀 눈에 보였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해커들이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안 심어, 위협을 안 심습니다. 뭔가 위협이 아닌 것처럼, 뭔가 안전한 것처럼 뭔가 이 IT 인프라에 뭔가를 이제 침투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전의 방식으로 하면은 백서에 이런 위협들이 이렇게 좀 가장 이렇게 페이크 이런 속임수 위협들이 이게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또 예전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요. 항상 생각지 못했던 경로로 막 위협을 막 이렇게 해커들이 이렇게 쑤셔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인터넷망을 통해서만, 유선망을 통해서만 이렇게 위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직원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회사에 뭐 서버에 막 이렇게 침투를 하는 그런 공격도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의 방식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채널과 위협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의 보안 방식으로는 이게 차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커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트래픽이 늘어나고 해커들이 막 진화를 하면서 전통적인 레거시한 보안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었는데, 이것을 이제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이제 센티넬1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방식을 바꾸면서 보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예상치 못했던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런 위협을 이제 검증함으로써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IT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다 AI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AI 분석을 해가지고 AI 분석의 결과로서 어떤 경로로 들어오든 어떠한 모습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든 이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위험 요인이네 라고 판단이 나면은 다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해커들이 이런 식으로 우회 경로라든지 우회 컨텐츠를 통해서 데이터를 쑤셔 넣으려고 해도 이게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또 앞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런 보안의 방식은 이런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이런 솔루션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IT 인프라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단순히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와야지만이 환자를 격리시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열이 난다거나 뭐 좀 인후통이 생긴다라든지 뭔가 좀 몸이 좀 으슬으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정황 증거들을 분석을 해서 코로나일 것 같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격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자분들을. 그런 식으로 보안 역시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앞으로 뭐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의 이런 IT 네트워크 보안 산업의 그런 뭐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센티넬1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렸던 이런 클라우드 보안 기업들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강하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예. 이상 소프트웨어, 미국의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제 트렌드 변화, 흐름과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유망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경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